네 시아버지 제사 준비하러 안 오고 뭐 하는 거냐?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죠. 누구세요? 저 이제 그 집 식모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 회사에 다니는 네 동생 잘리는 꼴 보고 싶어? 당장 튀어와! 하지만 동생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그 비열한 협박에 저는 결국 그 지옥 같은 집의 현관문을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 제가 차린 건 제사상이 아니라 전 시댁을 무너뜨릴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제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8년 전 대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앞에는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박철우가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 결혼을 말리셨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아직 24살밖에 안 됐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결국 저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고 남편 박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고집이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제 몸에는 박철우가 남긴 멍자국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어요.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눈가의 상처들이 제가 견뎌온 지옥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평생 사랑하겠다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돌변했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저는 하녀와 다름없는 존재였죠. 그날은 친정엄마가 반찬을 챙겨주시겠다며 저희 집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정엄마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에 잔뜩 취한 남편 박철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이수진, 너는 서방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박철우가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와 들고 있던 가방을 제게 던졌습니다. 미안해.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술 많이 마셨네. 따뜻한 국이라도 데워줄까? 박철우는 제 친정엄마를 본체만체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은 무슨 얼어 죽을 국이야? 아니 근데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내 돈으로 처먹고 놀면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가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박철우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서방, 자네 정말 이럴 건가? 내 귀한 딸을 데려다가 왜 이렇게 때리고 구박을 해? 이제 당신 장모가 앞에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쓰이는 건가? 박철우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끼리끼리라더니 장모님 보니까 딱 알겠네. 딸년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서 보냈으면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저는 그 상황을 말리러 다가갔고 박철우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잡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박철우는 엄마를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장모님이 딸년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엄마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8년 동안 미련하게 붙들고 있던 그 지옥 같은 인연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철우,
그 손 놔.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왔어요. 이미 지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를 박철우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단 1초도 더 살기 싫어. 우리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박철우가 서류를 발로 밟으며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러진 엄마를 부축해 일으킨 뒤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험난했지만 저는 죽기 살기로 버텼고 결국 반년 만에 서류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해 준 건 엄마와 제 동생 이소연이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그 인간 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만 살자.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그래, 수진아.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씩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손님들의 한마디에 눈물을 쏟기도 하고 퇴근 후 엄마와 소연이와 수다를 떨며 잠드는 그 소소한 밤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더라고요. 그 사이 우리 집의 기둥인 소연이는 큰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심사 있거든? 근데 과장님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다니는 회사는 제 전남편 박철우가 인사팀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였으니까요. 우리는 소연이의 취업을 축하하며 이번 명절에는 새 모녀가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여행 계획을 짜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죠.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 수진아. 너 아직도 명절 준비하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한번 시아버지 모시기로 했으면 이혼을 했더라도 끝까지 모시는 게 도리야. 당장 튀어오지 못해? 어머니,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제사 타령을 하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네 동생 이소연이 우리 철운의 회사 인턴으로 있다며? 정규직 되고 싶으면 조용히 와서 제사상 차려. 내 아들 성격 알지? 한마디면 네 동생 인생 끝나는 거 순식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믿었는데 그 악마들의 손길은 이미 제 동생의 목덜미를 휘잡고 있었습니다. 강여사와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끝의 떨림이 도무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축축하게 흘러내렸거든요. 박철우 그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소연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언니, 이번 여행 가서 입을 옷 골라봤는데 어때? 이쁘지? 거울에서 들려오는 소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앞날을 위해 다시 한번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소연아, 미안해서 어쩌지? 나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번 여행 못 갈 것 같아.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도 속상하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명절에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킨다니? 모처럼 잡은 날인데 속상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엄마. 대신 돈 많이 벌어서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소연아, 엄마랑 둘이서라도 재밌게 다녀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소연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끝내 시선을 피하며 전 시댁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왔니?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약속 지키세요. 저 왔으니까 소연이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네가 하는 거 봐서 정할 일이고 당장 들어가서 앞치마 하나 둘러. 저기 쌓인 나물들 안 보이니? 주방으로 들어가니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박철우의 고모들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 과일을 까먹으며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혼당했다더니 명절에 웬일이야? 철우가 하도 잘해주니까 미련이 남아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건가? 말도 마세요, 형님. 지가 잘못해서 쫓겨나 놓고는 제발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던지. 가여워서 내가 특별히 허락해 준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강 여사의 목소리에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저는 묵묵히 칼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속에서 수십 인분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내야 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박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김상무님,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신입들 평가권은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철우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며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박수진, 여전히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붙이네. 역시 사람은 하던 일을 해야 제맛이라니까. 적당히 해. 나 소연이 때문에 온 거니까 조용히 일만 하고 갈 거야. 박철우가 제 옆에 놓인 기름진 전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가고 말고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너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서 사과 제대로 해. 알았어? 미쳤니? 너랑 나 이제 남이야. 법적으로 끝났다고. 박철우가 손에 묻은 기름을 제 앞치마에 쓱 닦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남? 내 손가락 하나에 네 동생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이 어디서?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네 동생 책상 치워버릴 거니까.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척들은 하나둘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제사 준비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겉옷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박철우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가긴 어딜 가. 오늘 제사 다 끝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약속이 다르잖아. 음식 다 했으니까 보내줘. 박철우가 제 팔목을 으스러질 듯 꽉 움켜쥐며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을 보는 순간 예전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철우가 제 팔목을 비틀어주는 순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정말 남남이라고 믿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방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데 제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박철우의 힘은 무지막지했습니다. 명절도 다 안 끝났는데 며느리가 제사 끝났다고 냉큼 도망을 가? 너는 교육 좀 다시 받아야 돼. 이거 놓으라고. 제사 음식 다 했잖아. 약속 지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여사가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차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옆에 있던 고모도 거들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수진아, 철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네가 어디 가서 저런 남편감을 얻을 수 있겠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저 8년 동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오늘 음식까지 다 했잖아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거실에 모인 친척들은 제 눈물 섞인 호소를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쳐다봤습니다. 한참 기고만장해진 박철우가 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화장품이며 지갑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사이에서 제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우리 몰래 뭐 훔쳐가려고 챙긴 거냐? 아니야. 우리 엄마 드리려고 산 스카프야. 당장 내려놔. 박철우가 비릿하게 웃으며 그 상자를 발로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장모님 선물? 그 누추한 노인네가 이깟 스카프 두르면 뭐 달라지나? 바닥에 짓밟힌 엄마의 선물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박철우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고 찰나의 정적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철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의 눈에는 순식간에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렸어요. 저게 정말 미쳤나? 어디서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그 순간 박철우가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감아 벽을 향해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곧이어 무거운 주먹이 제 옆구리를 강타했죠. 살려줘. 제발 그만해. 누가 좀 말려주세요. 하지만 친척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을 짓을 했네라며 고개를 돌리거나 술잔을 기울였죠. 박철우는 쓰러진 저를 향해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시작했고 늑골 쪽에서 뚜둑하며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 제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강여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박철우를 말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철우야, 그만해. 이러다 진짜 죽겠다. 야, 빨리 얘 핸드폰부터 빼서. 강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제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장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들의 비겁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어요. 어휴,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얘는 이렇게 해야 알아듣는다니까. 오늘 이 기집애 계단에서 구른 거야. 알았지? 다들 그렇게 본 거야. 잠시 후 시끄러운 소란에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하였고 저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달린 하얀 형광등이 너무 눈부셔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화장실의 소란스러운 소음 너머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내 새끼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이거 다 그 인간들이 그런 거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엄마와 소연이가 제 침대 옆에서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얼굴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리더니 뻔뻔하게도 강여사와 박철우가 나타났거든요. 박철우는 술이 덜 깼는지 눈이 충혈된 채 삐딱하게 서서 우리 가족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니 사돈, 애가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계단에서 굴러요? 우리 철우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세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 강여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내 딸 몸에 남은 이 멍자국들을 보라고. 박철우가 비웃으며 엄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장모님,
증거 있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괜히 사람 잡지 말고 조용히 치료나 받으세요. 아, 치료비 없으신가? 박철우는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어머니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는데 결과는 더 큰 상처뿐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강 여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박철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철우야. 근본 없는 사람들이랑 말 섞어봐야 우리 입만 더러워진다. 사돈, 그 돈으로 애 몸보신이나 시키세요. 두 사람은 비웃음을 남긴 채 응급실 밖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나 인맥으로 보나 한참 부족했던 우리 가족은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보며 짓밟힌 자존심에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깜짝 놀라 그 남자를 쳐다보더군요. 오민준 대리님? 대리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오민준 대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소연이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잠시 들렀는데 본의 아니게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됐네요. 소연 씨, 괜찮아요? 오민준 대리는 소연이의 직속 사수이자 회사에서 평판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리님, 저 인간 정말 법으로도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언니를 저지경으로 만들고 돈 봉투나 던지는데 저희는 힘이 없어서 너무 억울해요. 오민준 대리가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소연이에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우 팀장은 인사팀 팀장직을 이용해 사내 인맥을 워낙 견고하게 쌓아뒀어요. 단순히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저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힘들 거예요. 오히려 인사권을 휘둘러서 소연 씨를 먼저 괴롭힐 게 뻔해요. 소연이가 주먹을 꽉 쥐며 흐느꼈고 오민준 대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기밀인데 사실 저는 전략기획실 지시로 박 팀장의 사내 비리와 갑질을 몰래 조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보직해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할 결정적인 개인 비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맞은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저 악마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야만 소연이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응급실에서의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도 시간이 흐르니 아물었고, 잠시나마 우리 세 모녀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비록 방 두 개짜리 낡고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대궐보다 더 따뜻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창가로 들려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소연이와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드디어 대리명패 나왔다? 오민준 대리님, 아니, 이제 오 과장님이 축하한다고 점심 사주신대. 소연이가 새로 맞춘 정장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정말 장하다. 그 고생을 하고도 꿋꿋하게 버텨서 이렇게 승진까지 하고 말이야. 엄마가 소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방에서 갓 지은 밥을 푸며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축하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저는 소연이의 구겨진 깃을 바로잡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는 오 과장님이 된 그분이 회사에서 소연이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엄마의 얼굴에서도 그늘이 씻은 듯이 사라졌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행복이었고 그동안의 눈물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저만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소연이와 엄마가 집을 비우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박철우와 강 여사가 사는 전 시댁이었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 너 오늘 할 일이 산더미인 거 몰라? 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까지 꼬고 앉아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청소 시작할게요. 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은 채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년 전 동생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이 집의 그림자 식모가 되어 강 여사의 수발을 드는 것이었죠. 강 여사가 마시던 찻잔을 바닥으로 툭 밀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바닥에 물기 남은 거 안 보여? 너는 8년을 하고도 청소 하나 똑바로 못하니? 그러니 내 아들한테 쫓겨났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할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바닥을 닦자 강 여사는 제 등을 발로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정말. 네 동생 살리겠다고 여기서 이직거래 하는 거는 사돈이 알면 뒤집어지겠지? 평생 비밀로 하고 싶으면 조용히 내 발이나 닦아. 저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강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미리 준비한 초소형 몰래카메라의 위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거실 장식장 틈새, 주방 선반 구석, 그리고 박철우의 서재 책상 아래까지. 오민준이 구해준 이 작은 카메라들은 지난 1년간 강 여사와 박철우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기록해 왔습니다. 카메라에는 강 여사가 저를 학대하고 폭언을 퍼붓는 영상은 물론 박철우의 일거수일투족이 날짜별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한 박철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오, 이수진, 오늘도 수고가 많네. 내 마누라로 살 때가 좋았지? 이제야 너한테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보기 좋네. 박철우가 제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들어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만 지켜. 박철우가 제 얼굴에 술기운 섞인 숨을 내뱉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이렇게 개처럼 기는데 내가 왜 건드리겠어? 근데 소연이가 참 예쁘게 컸더라. 가끔 회사에서 보면 네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박철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부릅뜨고 그 인간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바다는 언제나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이니까요. 저는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모은 이 증거들이 박철우와 강 여사의 목을 조를 단두대가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있어 행복이란 건 참으로 모래성 같더군요. 정성을 다해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파도 한 번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제가 누리던 평화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엄마와 마주 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소연이가 대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으신지 밥을 드시다 말고 자꾸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소연이 이제 정말 다 컸나 보다. 명암이 반짝거리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수진아, 너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는 그만하고 이제 네 인생 좀 찾아야 하지 않겠어? 그럼요, 엄마. 소연이 자리 잡았으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공부도 좀 해보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엄마의 손을 꼭 맞잡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등에 거친 굳은 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국을 떠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공기를 가른 건 식탁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는 제 핸드폰이었어요. 발신자는 회식하러 간다던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회식 벌써 끝났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소연이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살려줘 제발. 그 인간이 형부가 나를... 소연이의 비명 섞인 목소리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박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기었는지 알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전화는 그대로 뚝 끊겼고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소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엄마가 제 팔을 붙들며 다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엄마, 소연이가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계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저는 신발끈이 풀린 것도 모른 채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소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한 장소는 회사 근처 공사 중인 으슥한 주차장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만 같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소연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박철우의 차가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려 있고 그 앞에서 소연이가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린 박철우가 짐승처럼 서 있었어요. 오, 마침 딱 맞춰서 왔네. 언니가 왔으니까 구경 좀 시켜줄까? 네 동생이 얼마나 겁쟁이인지 알아? 박철우가 비틀거리며 소연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저는 박철우의 가슴팍을 밀치고 소연이를 제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연이는 제품에 안기자마자 덜덜 떨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웠어. 박철우가 제 앞까지 다가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수진, 네가 우리 집에서 개처럼 기는 거 네 동생이 알면 참 좋아하겠다. 그지? 네가 신고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 인사팀장인 거 알지? 네가 사람이니? 어떻게 동생 같은 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내 청춘을 다 바쳤다니. 박철우가 제 뺨을 만지려 손을 뻗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소연이 인생 망치기 싫으면 이번 일도 그냥 묻어. 너만 입 다물면 소연이는 계속 대리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알았어? 소연이는 제품에서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떨고 있었고 저는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박철우의 거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주차장에 울려 퍼졌고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소연이를 안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한 전조등 불빛이 박철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며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성난 사자처럼 박철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빛 뒤로 보이는 실루엣은 다름 아닌 오민준이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득 채운 차가운 헤드라이트 불빛에 박철우가 눈을 찌푸리며 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민주는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살기등등한 기운을 내뿜으며 박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우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오민준? 네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무례한 짓? 박철우 팀장님, 지금 본인이 저지른 짓을 두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오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소연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철우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야, 오민준, 네가 소연이한테 마음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건 가족 싸움이야.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당장 안 꺼져? 오민준이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박철우의 코앞까지 들이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가족 문제라고요? 여기 방금 당신이 짓거린 소리랑 소연 씨한테 손을 댄 모든 정황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는데도요? 그 말에 박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 녹화? 네가 감히 나를 감시해? 오민준이 박철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언제고 사고를 칠 줄 알고 제가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연이를 품에 안고 오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민준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수진 씨, 이제 참지 마세요. 수진 씨가 1년 동안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모아온 증거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면 저 인간 다시는 햇빛 못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소연이는 제품에서 오열하며 오민준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대리님, 아니, 과장님, 저 인간 꼭 벌받게 해주세요. 우리 언니가 저 인간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는 오민준의 차를 타고 곧장 인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연락을 받은 강 여사가 경찰서 복도에 나타나 아수라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수진, 니년이 우리 차로 꼬셔서 함정에 빠뜨린 거지? 강 여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자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당신 아들이 오늘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저는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외장하드를 꺼내 경찰관의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강 여사가 그 하드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우리 집에서 훔쳐나온 거니? 훔친 게 아니라 제가 기록한 겁니다. 어머니가 1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리며 때리고 욕한 영상, 그리고 박철우가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날짜별로 들어있거든요. 박철우는 취조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강 여사는 말도 안 되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한 모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고민주는 옆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며 판사님, 여기 있는 자료들은 박철우 팀장의 뇌물 수수, 규정 청탁까지 모두 포함된 아주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 즉각 구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철우는 수사관의 추궁에 결국 고개를 떨구었고, 강 여사는 경찰서 복도에서 제 발치에 매달려 빌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철우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 한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겠죠. 그 손 놓으세요. 이제 법이 당신들을 심판할 거니까. 저는 강 여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엄마와 소연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도 달콤하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연극에 막이 내리고 진정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철우의 파면 소식은 회사 게시판을 넘어 업계 전체에 생중계되듯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민준 과장, 아니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 된 그분이 전해주신 소식은 제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갈 듯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던 소연이가 핸드폰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박철우 그 인간 오늘자로 파면 확정됐대.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정말 천벌을 받은 거야. 그 고약한 인간들 이제야 죗값을 치르는구나. 엄마가 소연이의 손을 맞잡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형사재판까지 가면 그 인간 깜빵에서 썩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강 여사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8년의 피눈물이 서린 그 화려한 아파트는 텅 빈 껍데기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텅 빈 거실 한복판에는 제가 닦던 걸레와 앞치마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대형 쓰레기 봉투를 펼쳐들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제 흔적들을 거칠게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억들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박철우와 찍었던 웨딩 사진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기에 발로 짓밟아 유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파편이 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터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리더군요. 짐 정리를 마치고 대문을 나서는데 꾀지지한 몰골의 강 여사가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제발 나 좀 살려줘. 합의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아니 강 여사님, 지금 누구한테 구걸하시는 거예요? 강 여사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가.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아가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나 있어요? 개처럼 부려먹고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이에요? 저는 지갑에서 1년 전 남편이 제 어머니에게 던졌던 돈 봉투를 그대로 강 여사에게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던졌던 그 모욕적인 돈들, 이젠 당신이 가져가.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시간은 흐르고 법의 심판은 차갑고도 정확했습니다. 박철우는 성추행 미수와 상습 폭행, 그리고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인사소송에서도 승소한 덕분에 저희 세 모녀는 그동안 박철우 일가에게 짓밟혔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빚을 청산하고 엄마의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드렸어요. 수진아, 나 오늘 첫 손님 받았어. 내 돈으로 번 첫 수익이란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이 좋아서 금방 대박 날 거야. 우리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 사이 소연이에게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를 무서워하던 소연이의 곁을 오민준이 묵묵히 지켜주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오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소연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연 씨 평생 지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언니, 나 민준 씨랑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 저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소연이 착한 애예요. 정말 잘 부탁해요. 엄마도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세모녀가 꿈에 그리던 바다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강원도 푸른 바다의 파도 소리가 제 귓가를 시원하게 때리더라고요. 엄마와 소연이 그리고 든든한 보호자가 된 오민중 과장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꾸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수진아, 저 파도 좀 봐라. 우리 슬픔도 저 파도가 다 쓸어갔나 보다. 엄마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꽃길만 걷는 거야. 그치? 소연이가 제 팔을 꼭 껴안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지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야.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식모도 아닌 오로지 이수진으로 살 거야. 저는 최근 시작한 공인중개사 공부 서적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지옥 같았던 8년은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 그 땅 위에 찬란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민중 과장님이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수진 씨, 인생의 이막은 더 눈부실 겁니다.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저는 우리 가족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앞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로지 저만이 써내려갈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따뜻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를 것이고 저는 그 태양보다 더 뜨겁게 제 인생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합니다. 수진 씨에게는 엄마와 소연이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 오민중 과장이 있었죠.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비로소 평화로운 파도 소리를 마주하게 된 그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